초 1월 2일서부터 중국 대사관에서 규탄 대회를 12주에 걸쳐서 했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정치적이나 우리가 부정선거나 이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안을 속사를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강하게 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침략, 우리가 이제 말로만 중국의 경제 침략이 어떻고 이런 상태를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좀 힘들겠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시민들도 오셨고 교수님들도 오셨는데 그분들한테 뭔가 한 경각심을 갖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를 한 배경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오늘은 세 분이 발표를 해주시는데 지금 이제 사회를 맡아주신 최창규 교수님하고 또 조동문 교수님은 사실은 이제 경제학자, 정통 경제학자입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다가 재무관리 쪽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뭐 정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두 분들이 주로 매크로 사이드에서 국제관계 쪽으로 어프로치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해 주시겠고요. 또 앞에 앉아 계신 계명대 이지용 교수님은 또 초안전의 저자고요. 국제정치학에서 또 중국 쪽에 대가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고 저는 이제 제 전공을 살려서 capital flight 그다음에 이 자본 침략과 기술 침략 이쪽 분야로 한정해서 좀 스페시픽한 개별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제가 이제 발표드릴 업체입니다. 중국의 그 자본 침탈 또는 기술 침탈이 어떤 플로우 차트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서론을 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한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투자 또는 M&A에서 기업을 먹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탈취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진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시장에는 100% 자회사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합작법인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깨지고 거의 박살났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가 이제 바로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의 M&A하고 합작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사례가 있나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좀 경각심을 갖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챕터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시장을 큰 게 중국이 EU 쪽으로 진출하는 게 이제 1대1로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럽을 강타를 했는데요. 그나마 이제 서유럽은 그나마 좀 많이 각성이 돼서 지금 차이나 디커플링, 차이나 디리스킹 이런 거를 펼치고 있는 반면에 동북아파 쪽은 거의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건 동북아파 쪽에 이런 침략 현황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냐, 아니면 어떻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중국의 침략은 다방면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 저자도 계시지만 초한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unrestricted war 또는 hybrid war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분야도 그러니까 정식적인 자본 투자 또는 인력 투자 또는 교류, 기술 제휴 뭐 이런 정도의 보통 상황이 아니라 그걸 굉장히 악용하는 단계로 침투가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력을 미안합니다. 조금만 이쪽으로. 네. 가운데 쪽으로. 네, 좋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유망기업의 인력을 매수하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또 합작 투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탈취하거나 또는 지분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기술을 빼돌린다거나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을 탈취하니까 공급 사이드를 탈취하고요. 그다음 시장을 또 장식해서 수요 사이드를
완전히 잠식하는 그런 기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할 때 또 소위 기술 기술을 반드시 이전해 준다는 명문화 규정이 있습니다. 중국만 굉장히 그 비대칭적인 조항이죠. EU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반발하고 더 이상 중국 자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실태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뭐 특별하게 사실은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오염이 많이 돼갖고 말하자면 여론 조작, 선거 조작을 통해서 어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런 그 세력이 구축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정치적으로 모든 제도를 아예 그냥 손발을 묶어둘 정도로 이렇게 침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법계까지 오염이 돼서 그런 사태가 나죠. 그래서 이제 그 전반적인 게 산업 스파이 하면 외국에서는 거의 평생 그 감옥을 살아야 되고요.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뭐 한 1조 원에 가까운 몇천억의 벌금을 뜯도록 받는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조정한 게 65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좀 참담한 건지 그거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EU 쪽에 1대1로 프로젝트가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는 핵심 핵심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법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핵심 기술에 속하는 거는 해외로부터의 자본 투자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술 예를 들어서 협정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그거를 그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또 팔 수 없게, 해외로 팔 수 없게 같은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무시를 하고 말하자면 핵심 기술도 중국으로 많이 탈취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거를 필두로 이제 2차 전지, 정보통신, 또 조선, 기계, 우리나라 이제 굉장히 그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로 다 침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중국의 관리가 직접 아예 총책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가안전부 또는 중국 국가산업정보공학 심바라고 하죠.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소위 그 대단히 수요를 겨냥해서 EU가 먼저 당했지만 우리나라 기업도 뭐 5대 그룹이 다 더 말할 나위 없이 경쟁적으로 중국에 다 들어갔죠. 그래서 법인을 많이 세우고 그랬는데 거기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런 걸 좀 보고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기술 탈취를 통해서 자기네 기업을 육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비유를 드리자면 독일의 벤츠가 뭐 150년 이상 된 우수한 자동차 메이커인데, 벤츠가 그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거의 기술을 거의 다, 벤츠뿐만 아니라 BMW나 폭스바겐 다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는 강세가 잘 돼서 녹아났죠. 그래서 거의 자기네 나라 전체 매출의 한 5배, 6배 정도 중국에서 거뒀고, 또 수출도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쥐약이죠.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가 완전히 기술이 다 이전된 상태는 뭐 비아드라든지 이런 요즘 뭐 그 다른 자동차 회사 중국 내 샹하이 자동차라든지 이런 애들이 잠식을 해갖고 중국 시장은 물론 해외까지 예를 들어서 겁탈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거의 지금 망가가 됐어요, 독일은. 그런 상황. 그다음에 인력 유출은 뭐 잘 신문에는 났지만요, 고액 연봉 제시를 스카우트하고 그렇게 꼬인, 그리고 거짓말로 이제 5년 동안 뭐 10배를 주겠다 한 다음에 1년 있다가 내려치우고 계속 기술 안 될 때는 팽하고 아니면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 실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표로, 지금 말씀드린 표로 보시면 이렇게 최근 5년간만 보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기술 유출이 있었다. 이 거의 대부분 70%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빨간 걸로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은 원래 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갔다. 그리고 그 피해액을 산정해 보면 한 35조 원 정도 됩니다. 35조 원 피해인데 각 기술마다 벌과금이 기껏해야 개정했다는 게 65억이에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적어도 한 1000배, 100배, 한 6,500억 정도의 벌과금이라면 차라리 괜찮지 않냐. 그 다음에 중국의 그 어떤 그런 말하자면 기술 탈취의 그 어떤 기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을 침투하는 게 처음에가 이제 소위 자본합작, 그러니까 지분을 다 사는 건 아니고
지분을 일부 한 5% 내지 7% 정도 침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서히 기술을 빼나가는 거 있고 아예 그냥 유망 중소기업가는 사버립니다. M&A를 통해서 그냥 소위 요새 사모펀드 같은 걸 통해서 사버려갖고 기술을 사모펀드에서 만약에 그 기업이 예를 들어 금호타이어 뒤에 나올 텐데 그 금호타이어 타이어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현찮다 그럼 그냥 기술만 뽑아먹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우리 망해도 좋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전해버리면 엄청난 소득을 올리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은 그 우리가 대외적으로 받은 해외 out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지난해에 한 345억 달러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중국이 한 58억 달러 됐는데요. 2023년 대비 이게 2배 이상이 증가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미국은 줄어들어왔어요. 이제 미국은 작년에 이제 52억 달러인데 15%가 감소한 거고 EU도 우리나라에 51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재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 쪽이 연락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배터리 우리나라 첨단 산업 분야로 말하자면 기술 장식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가 들어갔던 업체가 이제 철강하고 석유화학입니다. 이제 포항제철, 뭐 LG, 롯데 이런 데 들어와서 싸그리 망했거든요. 포항제철은 굉장히 잘 나갔죠. 그래서 중국의 한 10개에서 20개 지역에 거의 그 흑자 투자 범위를 세웠어요. 근데 완전히 기술 다 그 기술이 뭐냐면은 오로에서 그 만들어진 철강을 그게 연련인데요. 그래서 자동차용 냉령 강판 이거 고도의 기술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냉령 강판 다 해갖고 중국 애들한테 다 뺏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경쟁사 애들이 가지고 가니까 포항제철이 싸그려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내국 국내 시장에서도 문제가 돼요. 국내 시장에서 이놈들이 값싼 중국 제품이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받아 쓰게 되지 않습니까? 뭐 쌍용차, 현대나 뭐 기아 같은 데는 안 쓴다 하더라도 쌍용차 이런 데가 쓰지 않습니까? 상하이나 쪽.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덤핑을 해야 되니까 드디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반덤핑 제조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의 뜨는 산업인 뭐 소위 그 배터리나 바이오나 신소재는 이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국가 기반 기술은 불법이고요. 그 다음 일반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침해 제소가 일어나는 건수를 보면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수입 쪽에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비아드 이거 걔네들은 웃겨요. 지금 그 독일 애들이 보면은요 땅을 치고 있는데 지금 기술 그 예를 들어서 기술 제휴나 기술 이전을 아예 명문화 시켜갖고 독일 애들이 그 유명한 그당 내연기관 이런 걸 다 이전을 시켜갖고 수입해 왔는데 독일 사람들이 중국 걸 보고 우리나라 자동차는 다름없다. 값은 훨씬 싼데 그래서 혀를 내두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 기술 다 내버려 주고 수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흠잡을 데가 없대요. 그 중에 대표적인 비아드인데 비아드는 아시다시피 전기차 그러니까 얘네들은 통신이나 이런 걸 합해갖고 그 전기차로 그냥 제조를 했는데 전기차 세계 점유율이 또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지금 앞지르려고 합니다. 테슬라가 전체 전기차 시장은 20% 됐는데 지금은 거의 한 50대 50 이런 식으로 값이 싸니까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비아드가 비아드 코리아 되는데 우리나라의 전기차 시장의 비아드 점유율이 놀랄 놀자입니다. 60%입니다 벌써. 우리나라 사람도 싸니까 사는 거예요. 중국 자동차인지 알고요.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중국 애들이 지금 미중 갈등해갖고 엄청나게 말하자면 압박을 받으면 전부 싸우려 떨치기를 어디로 한다? 우리나라로 합니다. 어디를 통해서 알리템을 쉰 틱톡샵 이런 데로. 이거 솔직히 저 이렇게 써본 적은 없지만 제 주변에서 10분의 1 가격이에요. 10분의 1 가격에 솔직히 품질이 좋으면 소비자로서는 안 땡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잠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스파이는 아주 상식인 거죠. 그래서 이건 뭐 김상준 박사가 정리한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아주 다방면으로 침투합니다. 심지어는 중국 진출 외교관은 뭐 당연한 거고요. 유학생, 교수까지. 그다음에 그 해외 주재 상사원, 연구원, 또 기업가, 특히 이제 중소기업. 대기업은 아무래도 말하자면 그 보안 이런 것이 이제 비교적 철저하게 교육이 되는데 중소기업은 굉장히 말하자면 유출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 삼성전자가 일일이 다
그 물론 다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있지만 다 감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주로 장비 부문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기술 격차가 한 5년에서 3년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한 1년 정도로 죄송합니다. 축소됐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도 아까 비아드 말씀드렸지만 샤오미 이런 것들 들어가고요. 또 특별히 고려대 산학관에서 뭐 대학에서 뭐 산학연구소 세워갖고 이렇게 뭐 허울 좋게 했는데 얘들이 대학에서 한다는 게 오히려 기술 도둑질을 하는 거 선봉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2차 배터리 주요 핵심 기술을 다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기술을 누가 빼들었다? 중국 애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것도 대학의 산학 연구팀을 거긴 또 뭐 보안이 그렇게 철저하지 않잖아요. 뭐겠어 이렇게 하고 이게 악용되는 사람들 뭐 마치 이제 꼭 굳이 공자원을 통해서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것 말고라도 그런 기술이 다방면으로 도륙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력은 뭐 다크웹을 통해서 이게 자주 알려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그 엔지니어가 뭐 60세 또는 65세에 정년 맞아서 퇴직할 때 고액연봉으로 야, 네 기술 가져오면 계속 써줄게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패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이 다 뒤질세라 중국에 마구 진출했습니다. 근데 다 100% 다 폭망했습니다. 현대차 같고요. 현대차는 웃기는 게 이제 사례를 제가 이제 자동차를 예전에 과거에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도 했으니까 현대차가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처음에 폭스바겐이 중국 애들 그 국민차지 않습니까? 폭스바겐을 가장 많이 썼는데 그 다음에 현대차가 확 떴어요. 중국에서. 왜 떴냐? 중국 애들 인건비 확 올라가니까 폭스바겐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걔네들로서는 무조건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처음부터 완전히 풀 오토메이션 시스템으로 그냥 자동으로 다 깔았어요. 그게 언제요? 1998년도에.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별로 상관없이 이제 인력을 좀 덜 쓰니까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뭐 지금은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현대차가 그 지금 진출한 중국의 5대 메이커가 싸그리 망했고 지금 헐값에 예를 들어서 뭐 5천억 투자했다면 500억도 건지질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정신 못 차리게 현대차는 뭐 전기차 공장 같이 짓는다는데 그게 하나의 그 뭐 립 서비스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미국에는 현대차가 진짜 투자를 할 텐데 중국 애들 달려지기 위해서 말하자면 엑싯 그 탈출의 하나의 일환으로 그런 립 서비스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중국에 자본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파스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망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철강 쪽은 한번 예를 들어서 기술 이전이 되고 나면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러니까 포스코에서는 엄청난 중국 애들 하면서 뭐 거기 노조도 쓰니까 함하게 그냥 다 그 줄 거 다 주고 이렇게 하고 기술 다 빼돌린 상태에서 저쪽에서 이제 그 걔네 기업이 하면은 더 이상 쓸 땅이 없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위험합니다. 삼성전자는 뭐 싸그리 휴대폰 분야는 이미 이제 베트남으로 다 갔는데 반도체는 뭐예요? 요즘 나온 게 뭐죠? 그 요새 흐르는 것이 HBM, 그러니까 뭐 이 그 다적층 그 반도체 DRAM 쌓는 거 있죠. 그 어디서 필요해요? HBM이 중국 애들이 또 필요해요. AI 업체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그 매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저급으로 삼성전자가 그나마 이번에 뭐 때문에 매출 때문에 올라갔다 작년에 중국산 매출이 컸어요. 그 전부 HBM이 중국산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중국에 못 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현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된다? 앞으로 망할 거예요. 앞으로 보나마나. 그래서 그런 또 LG화학은 이미 망했죠. 아까 이제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이런 석유화학, PVC나 뭐 광주 공장이고 거의 다 망했고 지금 남아있는 게 뭐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그것밖에 안 남았어요. 2차 전지는 걔네들이 이제 막 저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전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탈출하나 지금 고민이에요. 그 다음에 SK그룹도 마찬가지고 SK도 싸그리 망했는데 뭐만 있다? SK 하이닉스 그 보시면은 엔비디아 이거 납품하지 않습니까? HBM. 그것도 어차피 중국에 이제 뺏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5조 매출에 5천억씩 나오고 있어요. 이익이요. 근데 그러니까 SK나 뭐예요? LG나 이런 데서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삼성전자 마찬가지 그것만 지금 남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다음에 이런 게 결국 뭐냐? 결국 대가 없는 기술 이전에 따라서 결국 기술을 다 처음에는 쥐약을 먹었죠. 아 매출 잘 되고 아 중국 시장 노다지가 난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다 내장 다 뺏기고 그다음에 아웃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이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중국이 이제 직접 들어와서 우리나라 그 기업을 테이크오버 하는 거 이건 뭐 여기 뭐 잘 모르죠. 뭐 동양생명, 알렌스생명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것만 보겠습니다.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는 사실은 그 광주 지역의 노조 때문에 그리고 한국타이어하고 사실은 쌍배 장벽을 이루는 굉장히 우수한 회사입니다. 근데 망했죠. 거기도 노조 때문에 망했어요. 근데 어디가 인수했다? 중국의 더블스타.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그 은행의 그 차입금을 약간 탕감시켜주면서 가져가라. 그래서 은행 기업은 가져갈 게 없어요. 그래서 더블스타가 가져갔는데 그 다음에 만기가 지났어요. 우리 팔고 갈래니까 야 좀 봐줘. 그래갖고 여기 산업은행이 야 2025년까지만 봐줘. 그래서 이제 들고 있는데 얘네들 날릴 거야. 이거 팔아먹고 날릴 거야. 어떻게 본다? 쌍용 자동차를 보면 알 수 있다. 쌍용 자동차도 처음에 샹하이가 가져갔어요. 상해 자동차 가져갔다가 완전히 그 기술만 딱 빼놓고 아 우리 손에 그런 거 우리 사람 생각 안 해. 기술 다 빼먹은 다음에 그냥 헐값으로 팔고 나왔어요. 그게 그러면 금호타이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쌍용 자동차는 지금 어디에 갔냐면 그 KG 그룹의 KG 모빌리티로 국내 기업인데 국내 기업이 좀 비싸게 또 샀어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뭔가 카넥션이 있을 거예요. 그냥 손해 보는 거 물건 사지 않았겠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도 무지하게 얘네들 좋아해요. 중국이 왜 엔터테인먼트나 미디어나 컨텐츠 이런 걸 들어오냐? 지들 선전도구로 활용하고 미리 스위스의 최대 엔터테인먼트가 잠식당했고 미리 유럽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컨텐츠를 공산당 선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 그 명화, 미디어, 모든 음반 이런 모든 상황입니다. CJ 게임즈. 그다음 두산공작기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번에 이제 고려한 MBK 파트너스가 문제가 됐는데 얘들이 가져갔어요. 근데 MBK 파트너스가 처음에는 미국 건데 물론 MBK 파트너스의 또 대주주를 따라 올라가면 중국 놈들이 있어요. 또 웃기죠. 그래서 가장 손쉬운 건 뭐예요? 두산공작기계가 우리나라 공작기계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업체입니다. 그 좋은 회사니 중국 애들이 당연히 눈독을 또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아까 말한 국가 핵심 기술의 몇 가지가 묶였어요. 그래서 울며 겨잡고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걸 못한 것 뿐이지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린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행히 DN 오토모티브라는 이제 국내 업체가 가져가긴 했지만 이것도 위험도가 크다. SM 엔터테인먼트 이거 여러분들 이수만의 여러 가지 이거 보면 중국계 많아요. 지금 중국 지분이 13%다. 그 다음에 SM의 더 중요한 건 여기 텐센트 들어와 있고 알리바바도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각계로 해서 그 SM에 전속하는 가수나라든지 탤런트라든지 이런 게 섭외가 각계로 들어와서 또 빼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M이 이수만이 돈 잘 벌었다가 지금 잘못하면 헷가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M&A는 도대체 이때까지 뭐 중국이 M&A에 들어오고 합작 투자에서 들어온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나온 것도 100점 100패죠. 근데 그게 다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지멘스가 그렇게 당했는데 지멘스가 어떻게 당했는지 한번 그건 조금 이따가 나오네. 그다음에 이제 고려와인 영통의 문제가 있는데 요건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세미나 때 여기서 한 건 아니군요. 이제 딴 데서 했는데 쉽게 얘기해드립니다. 고려와인이 생산하는 희귀 금속이 한 4가지 있습니다. 텔레비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반도체나 원자 핵 산업이나 아주 필요한 겁니다. 물론 가격이 크진 않지만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그 발전이 가동이 안 돼요. 원자력 발전이 안 되고 반도체가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략 물질이죠. 그러니까 누가 눈독을 들인다? 중국. 근데 뭐냐? MBK 파트너스의 한국투자공사라고 얘네들 유코펀드인데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누가 가지고 있다? 중국의 CIC가 투자했어요. CIC는 China Investment Corporation인데 쉽게 말해 중국 국부 펀드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소유하고 있는 거기 또 얼마나 무시무시한 데인지 조금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또 MBK가 고려와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영풍은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설명드리긴 뭐한데 한마디로 영풍하고 고려와인은 같은 형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동생의 회사가 좀 잘 나가니까 하나는 장시 하나는 출신인데 너무 잘 나가니까 야 우리 돈 좀 줘 배당 좀 줘야 될 거 아니까 안 줘 안 돼 그러다가 이제 싸우게 돼서 경영권이 있는데 그 경영권 장악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 남의 우리가 성공할 건 아닌데 영풍이 돈이 모자라니까 MBK를 끌어 들어왔다는 거가 문제가 좀 됩니다. 근데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게 이게 수면 위로 지금은 고려아연이 이제 애국적인 현재에서 국민연금도 이쪽에 표를 들어가고 일단은 잠잠해지 않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이제 좀 하고요. 근데 카카오도 안심을 못해요. 우리 카카오 자꾸 보죠. 그거 솔직히 다 우리가 다 이 정보 유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르게 다 이렇게 짱거리고 저 같은 사람 카카오 하면 이제 100%다 중국에 보고줄 겁니다. 왜냐? 탄센트 계열의 맥시모 지분이 6% 들어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카카오 하는 친구들은 카카오페이를 자주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빨리 되겠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물건 사고 지불할 때 카카오페이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건 70%가 아니 40%가 중국 지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건 70%가 중국 지분입니다. 그다음 LG U+도 마찬가지 LG U+ 갖다가 바친 겁니다. 우리나라 김대중 때 정보통신부 장관 이상철이라는 친구가 그냥 갖다가 맡겼습니다. 화이.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죠. 삼성전자 이것도 말씀을 드려요. 이거 처음 얘기 드리는데 삼성전자의 지금 5.03%를 BlackRock Investment Advisor라는 미국의 자산 운영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2대 주주예요. 국민연금 빼고 단일 지분. 근데 블랙락이 무슨 회사가 1985년에 블랙스톤이라는 회사가 창립됐는데 블랙스톤은 세계 최대의 사모펀드 말하자면 전략적 펀드로 일합니다. 그 블랙스톤에서부터 분리돼서 나온 회사가 블랙락입니다. 근데 블랙스톤하고 블랙락의 대주주가 다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Vanguard Investment,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apital Research and Management Company,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주 구성도 똑같고 CEO도 똑같아요. 언제든지 둘은 합병할 수 있다. 맘만 먹으면 그건 주주마음이니까. 근데 뭐예요? 그 블랙스톤, 블랙락의 모회사죠. 블랙스톤이 중국의 일대 주주로 먹혔다 이거예요. 그게 어디 CIC다. 지분율 9.9%다. 그러고 보면은 야 이거 삼성전자도 잘못하면은 중국에 넘어갈 수 있겠는데 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생명법을 제정한 삼성생명이 어떻게 돼요? 과거에는 최대 원가로 자기 자산 총액의 3%까지는 지배권을 확정할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옛날에 최대 원가는 그냥 최대 원가니까 액면가죠 거의. 근데 지금 시가니까 액면가의 수십 배 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의결권 행사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지금 말하자면 지배주주가 20%를 갖고 있는데 거의 12%로 뚝 떨어지고 이게 블랙락하고 이제 뭐 다른 펀드하고 하면 10% 넘어갈 거 아니에요. 중국에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재용이가 늘 집어넣은 건 당연하죠. 그래 이번엔 중국 갔죠. 중국가 어떻게 해요? 샤오미하고 뭐 한다고 했죠. 거기다가 한 부회장인가? 그 친구 갑자기 죽었죠. 술 먹고 심장마비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죠. 그게 다 한종이. 그 친구가 굉장히 건강했던 친구래요. 알아보면 굉장히 건강하고 골프도 잘 치고 그랬는데 갑자기 죽었다. 하여튼 그다음 이제 KT나 중앙일보 여기 텐센트 JTBC가 넘어갔고 KT는 뭐 말할 날이 없어요. 여러 가지 중국에 많이 정속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신회사 하나도 믿을 게 없어요. LG U+는 못 믿고 KT는 못 믿고 그나마 SK텔레콤은 아까 중국에 다 부분 다 잠식돼 있고 안전한 데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지멘스 말씀드릴게요. 지멘스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자로, 철강성 설비, 공장 자동화 설비, 통신사업, 전자산업 이런 거 안 하는 게 없어요. 굉장히 다국적 기업인데 그게 얘네들이 옛날부터 설립 연도가 한 17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1985년부터 중국에 엄청나게 자본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야 중국 시장 우리가 먹으면 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듯했어요. 지멘스는 어마어마하게 중국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돈벌이가 거의 지멘스 전체 매출의 중국 돈벌이가 8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거기 통신 사업을 하다가 지멘스가 3G 쪽에 가장 표준화를 갖고 있는 세계 최초의 회사거든요. 기술력으로.
그 3G를 화웨이한테 잠식당하고 나중에 에릭슨 이쪽에 이제 얘네들이 5G를 갖고 오면서 잠식당하고 그렇게 해갖고 완벽하게 무너지고 거의 망하게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하고 그냥 여기 보시면 선기술 이전 후 시장 잠식 요 한마디만 통하면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지멘스 같은 경우는 뭐 기타 우리나라 부정선거에도 많이 관련이 됐고요. 굉장히 복잡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한번 당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독일의 자동차 회사 다임러 뭐 다임러 크라이슬러 이제 크라이슬러 저 빼고 나중에 다임러하고 이제 저쪽에 중국의 진리 자동차 쯔지양 진리가 먹었어요. 또 10%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다임러는 직접 투자를 했는데 BMW나 폭스바겐은 아예 니네들은 자본 투자할 필요 없어. 미리 망가졌으니까 지금 독일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망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영국은 세계 최대 물류 회사 로지코가 넘어왔습니다. 중국에. 그 다음에 템즈워라 우리의 템즈강의 그 수도 회사거든요. 얼마나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얘네들은 이제 수도 회사가 민영화가 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그 자본 잠식 상태에서 중국이 또 먹었고요. 프랑스에는 GDF 수에즈라고 에너지 가스 이런 연구 개발 업체입니다. 이게 ENP 프로덕션이 넘어갑니다. 비벤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컨텐츠, 미디어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업체입니다. 이거 가져갔어요. 그다음 이스라엘도 플레이리카 이것도 엔터테인먼트 게임 업체인데 이스라엘이 게임이 아마 기술력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게임 중에 이게 전략적인 뭐 이런 저거하고 이게 그걸 또 먹었어요. 그래서 요새 보시면 이스라엘이 중국한테 그렇게 호전적으로 대하지 못해요. 야 웃기는 거죠. 이게 중국 애들이 크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쪽에 농업도 이 농업 이 사막에서 이렇게 뿌리는 거 있죠. 그 농업 기술 그 바이오도 넘어갔다. 그다음에 이터리 피럴리 이거 타이어 공장인데 이것도 중국 화공회사한테 넘어갔다. 네덜란드 NXP 셈이 이거는 반도체 제조 설비 디자인 회사입니다. 굉장히 반도체를 최신형으로 만들 때 가장 설계 도면을 제공하는 회사가 네덜란드 NXP셈인데 이것도 넘어갔다. 스웨덴 볼보 넘어갔다. 스포티파이 이것도 엔터테인먼트에서 넘어갔다. 그 다음에 스위스는요 제약하고 소프트웨어 쪽에 굉장히 강하죠. 걔네들 땅덩이 좋은데 세계 굉장히 국민소득으로 1위 정도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농약회사, 농작물 회사는 세계 최대의 시장자가 우리나라 돈으로 52조 원에 중국에 팔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유럽을 폭삭하니까 유럽이 어떻게 됐냐? 전략을 강화했죠. 그래서 야 이거 말이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니네 자본 이제 왜 자본을 얘네들이 비대기 쪽으로 하니까 우리나라 기술 유출되는데 니네는 기술 맞고 노동력은 니네들이 싼 값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가 니네들 할 때는 제가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전 조항이 그래서 아예 차이나 디커플링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아예 관세 장벽도 54%까지 걸었어요. 근데 거기서 반대하는 나라가 누구다? 독일이에요. 독일이 제일 먹혔으니까 독일이 반대합니다. 메르켈 때 많이 먹혔어요. 이 동유럽인데요. 동유럽은 우리가 1대1로를 Belt and Road Initiativ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대1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얘네들은 동굴아파는 뭐예요? 서구라파에 비해서 자본력이 없죠. 국가 신용도가 낮으니까 아무도 투자를 제대로 싼 자본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중국이 꼬셨죠. 그래서 야 우리가 돈 대줄게 니네 기관산업 수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웬 떡이냐. 그래서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뭐예요? 세제 혜택을 주고 토지 우선 사용 허가를 주고 인허가 간소화를 돼서 중국 자본을 웰컴해 그랬어요. 그 다음에 확 잡혀들었죠. 어떻게 잡혀들어갔어? 어떻게 보여요? 이제 여기 보세요. 서유럽의 정을 볼게요. 주로 독점력 있는 사업에 서유럽은 먹었었어요. 중국 애들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규제 비대칭성, 무역 분쟁이나 기술 이전 때 자기네 나라랑 차별화시키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이 본토, 그러니까 싸게 하니까 본토에 예를 들어서 상해나 천진에 있는 것도 걔네들 인건비 비싸 걔네들이 알아요. 농민공 서부 쪽에서 와 그냥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싼 구두가 많이 생산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굴아파는 그렇게 할 처지가 동굴아파에서 폴란드나 체코 같은 데서는 어떤 레이버 엑셀런스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자기네들 싼 값에 우리나라 돈 한 150만 원 정도 월급에 못 살겠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 독일,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벨기에 이런 데로 잡 시장을 찾아서 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
노동력 유출됐죠. 그래서 자기네 폴란드 같은 한 100만 명 유출됐고 누구를 채웠어? 중국 애들이 다시 본토에서 채웠어요. 그런 웃지 못할 현실이고요. 그리고 요걸 보시면요, 요 그래프가 이게 뭐냐면 이건 뭐 아주 상식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투자 등급, 이거는 투자 등급, 위에는 투자 등급이, 아래는 투기 등급. 위에는 쉽게 말해서 신용도가 좋은 거고 아래는 신용도가 열악한 거예요. 투기 등급에 있을수록 중국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무슨 목적이냐? 그 국가의 예속 목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부작용이 뭐냐? 우선 대중국 무역 역조가 계속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확대된다. 그 이유는 뭐 당연히 건설업이나 예를 들어서 기관사 이런 쪽이니까 별로 수출할 게 없어요. 얘네들은 부품 전부 중국에 수출해요. 그 다음에 아까 노동력 엑스더스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공황 상태고 중국 애들이 들어왔다. 사회 문제가 된다.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런 그 서유럽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차이나 디리스크나 차이나 디커플링으로 각성하게 되는데 동북아파는 각성할 틈도 없어요. 이제 코가 꽉 끼어갖고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지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우리는 그래도 중국에는 포기해야 된다. 일단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호혜 행동으로 이게 되질 않아요. 가진적으로 다 코가 끼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아예 타지역으로 투자 다변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예 징벌을 좀 강화해라. 아까 65기 아니라 6,50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적대적 M&A에 대해서는 우리 최 교수님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 텐데 포이즌 필, 차등을 엮은 황금주 같은 이런 걸 해서 중국 애들이 더 이상 호시탐탐 우리나라 기업 사냥 못하게 좀 만들자. 정청명 일어나야 되고 중국으로부터 인력 유입을 좀 규제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산업 스파이나 기술 도용 철저히 막아야 된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많아갖고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이제 하나의 사례 분석이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 조동근 교수님이나 최창 교수님 거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이지용 교수님이 또 초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